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훌륭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모여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좋은 부모가 될지 잠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지혜롭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동안에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또 점검해보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양육 태도와 그리고 감정 코칭상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나의 말 한마디, 태도, 또 행위에 따라서 자녀들은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자기 자녀를 귀하게 또 사회적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욕망들이 있는데 세계 명문가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네 가지 공통적인 그런 속성을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록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저랑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서두에 이 글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대로 자녀는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 운명도 나중에는 제 사명으로 바꿨지만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떤 부모인가?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검사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부모인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나는 지금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자녀의 멘토,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점수를 주어진다면 몇 점 줄 수 있을 것입니까? 한번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면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주 안에서 부모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는 주 안에서 자녀의 멘토, 모델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설문조사 연구 내용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런 설문을 했는데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야! 이름 안 부르고, 야! 이거 뭐해? 왜 그것밖에 못해? 이름을 안 부르고, 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야라고 부른 적 없으신가요? 좋은 이름을 만들어주고 왜 우리는 다급해서 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 속에는, 언어 속에는, 소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나눠줘야겠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좋은 역할, 아이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것인지 연구를 해왔죠. 대표적인 학자가 셰퍼라는 학자와 가트만 박사라는 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셰퍼라는 학자는 30년 이상 동안 동단 연구, 다시 말하면 30년 동안 그 부모를 계속 연구해온 거죠. 쉽지 않죠. 일회성 그런 연구가 아니라 30년 동안 이런 많은 케이스 부모들을 연구한 결과 이런 식으로 지금 부모 양육 태도를 구분했다는 거죠. 첫 번째, 수용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 있죠. 통제를 많이 사용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이게 한 축이죠. 또 가로축은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반대가 거부죠. 거부를 많이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두 차원에 따라서 네 가지 양육 태도를 구분한 사람이죠.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자율이 뭐고, 통제가 뭐고, 수용이 뭐고, 거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면에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이란 뭘까요? 수용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애정, 지지, 서포트해주는 그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수용한다는 말은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자녀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양육 방식을 말합니다. 바람직하죠. 근데 이 반대가 뭘까요? 거부라는 거죠. 우리는 수용보다는 거부를 많이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거부란 자녀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주 벌을 주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거부라고 합니다. 검사하신 분 보니까 수용을 좀 많이 하고 계셨어요. 바람직하게. 다행히 좋은 양육태라고 보입니다. 또 한 차원은 자율입니다. 자율.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자율이죠. 그래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녀가 행동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번에 김형석 교수가 102세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짧게 한 멘트가 있죠. 어릴 때는 자녀가 보호해주면서 같이 가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자녀에게 뭐라? 자유의 선택권을 줘라. 아주 의미심장한 컬럼을 쓰셨어요. 대담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자녀에게 뭘 줘라? 선택권을 줘라. 우리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나요? 아니면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에게 이걸 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요? 102살 되니까 세상을 좀 알 것 같아요.
전 아직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지만 그 유명한 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반면에 통제는 뭐예요? 자녀 행동을 제한하고 자녀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정해진 규칙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통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차원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검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수용을 많이 제공하면서 양육을 해왔다 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나는 거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좋아요. 그럼 나는 자유를 많이 준 것 같다. 선택권을 자녀에게 주면서 키워왔다 하시면 돼요. 아니고 일일이 간섭하면서 통제를 많이 했다. 권사님은 주로 어느 정도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셰퍼가 주장한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라는 제도로 많은 부모도 찾아가고 많은 어린이 유치원 찾아가서 아이들도 상담해주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제 마지막 인생 스케줄에 지금 집어넣습니다. 지미 셰프라는 학자는 그만 말씀 두 가지 차원에 따라서 민주형이다, 과잉 보호형이다, 방임형이다, 권위형이다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과잉 보호형 두 분이 과잉 보호형이 있다 보니까 권사님은 혹시 과잉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이 과잉 보호형이 뭐라겠죠? 과잉 보호형은 수용을 많이 해주고 뭘 많이 하는 통제를 많이 해요. 정해진 규칙만 강조하고 그렇죠? 이런 부모의 특징은 뭐예요?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주지만 자녀 행동을 일일이 제한하고 간섭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스러워서 자녀 요구를 즉각적으로 잘 들어주죠. 좀 반면에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또 뭐예요? 정해진 규칙을 강조하는 이게 이제 과잉 보호형 양육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잉 보호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우쭐대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아이가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성취력이 매우 떨어지는 아이가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혹시 과잉 보호형을 지금 양태들을 갖고 있으시다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좋지 않죠? 거부와 자유를 많이 사용해요. 방임형이라고 하죠. 방임형. 이런 태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모의 특징은 자녀의 삶에 압도되어서 아이를 방치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자녀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특별한 규칙도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지? 저는 그 표현을 방목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좋지 않죠. 이런 방임형 양육 태도를 가진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 나왔죠. 이런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높고 분노감이 더 팽배해지고 폭발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품행장, 청소년기 때는 품행장애 행동을 써요.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어때요? 이런 양육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 양육 전공에 볼 때 알겠죠? 버릇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자기 고집이 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나왔네요.
비행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 성인들이 갑자기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말하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졌다. 그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데 갑자기 이런 장애가 생겼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그마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 아이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간단한 공격성에서 폭발, 또 이런 반항성 이런 문제가 나중에 점점점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하고, 청소년 때 조금씩 이런 비행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기 때 반사회 인격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쏨땀 방해는 없어서 다행인데요. 정말 좋지 않죠. 세 번째는 뭘까요? 거부, 통제. 거부도 많이 하고 통제를 많이 하고 권위형이죠. 대부분 우리 많은 세대들은 권위형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뚱땅 부분 요새 없더라고요? 권사님 혹시 권위형 아니었어요? 저는 민주형으로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사해봤더니 저도 권위형이더라고요. 아버지 양육태도가 저한테 물려받게 되고 나도 자녀에게 이런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권위형 부모 특징은 매우 엄격한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순종하기를 기대하죠. 그렇지만 자녀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아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내면적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다.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아버지와 싸우는 꿈을 많이 꾸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다 안 계시는데 꿈이 안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분노감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분노감이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혹시 토끼를 키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토끼를 안 키워보셨나요? 송집사님. 아파트 살아서. 토끼를 키워본 사람은 저와 비슷한 세대예요.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가 잘 먹는 음식 있죠? 풀. 이게 뭘까요? 콩잎을 많이 먹였어요. 토끼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질병이 콩잎이에요. 부산에 제가 21년 전에 왔더니 부산 사람들은 토끼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깻잎 대신에 콩잎을 먹고 있던데 콩잎이 맛있더라고요. 제가 토끼밥을 다 해놓고 놀아야 되는데 토끼밥을 하지 않은 채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님 화가 나신 거예요. 책임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은 거죠.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빨래방만 빨리 엉덩이 맞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격한 규칙대로 순종하기를 이렇게 바라시고,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내면적 갈등이 많이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제 검사를 해본 사람은 권위형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권위형 특징이죠. 자, 마지막 가장 바람직하죠. 민주형. 수용도 많이 해주고 잘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권을 주는 그런 양육 태도죠. 이 부모의 특징은 뭡니까? 자녀의 관점을 더 잘 수용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뭘까요? 아이가 뭘 요구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들어주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또 그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바람직하죠.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 아이도 참여해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양의 태도죠. 바람직하죠. 감사하게도 민주형 부모들이 많아서 꿈딴 부모들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대체로 유쾌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사회적 리더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 신뢰가 높고 성취 지향적이고 그리고 성인이나 또래들과 협력적인 이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민주형이죠. 다시 말하면 수용을 잘해주고 또 뭐 해주라? 자유, 선택권을 주는 이런 양육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반면에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 코칭.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이분이 진짜 좋은 이론을 좀 만들었어요. 이분은 4가지 감정 소통 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감정 무시형, 감정 억압형, 감정 수용형, 그 다음에 감정 코치형. 이 4가지 유형을 분류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감정 억압형, 감정을 억압한다. 이런 형은 자녀의 어떤 부정적 감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바람직한 기준이나 행동에 순응할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태도. 이게 감정 억압이라는 거죠.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기준을 할 것, 행동할 것을 어때요? 강조하는 거죠. 강요하는 태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감정 무시. 이 이론을 한국어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번역하시는 분 조벽 교수님 부분인데요. 이분은 이 감정 무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축소 전환형이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제가 쉬운 용어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감정 무시형으로. 이건 뭐냐면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는 거죠. 즉 축소시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 행동을 경시하고 놀리는 이런 태도를 감정 무시형이다. 기존에 나온 책들은 축소 전환형으로 이렇게 바꿔놨죠. 이것도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감정 수용형. 감정 수용형은 자녀의 좋든 나쁘든 다 인정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바람직하죠. 대신 뭘까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어떤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는 태도라는 거죠. 한계를 정해준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선을 그어준다는 뜻이에요. 쉬운 용어죠. 어려운 것처럼 쉬운 용어예요.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죠. 앞에 2가지보다 낫죠. 감정 억압이라든가 감정 무시보다 낫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트만 박사는 4번째 방식으로 자녀와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감정 코치형입니다. 감정 코치형은 자녀의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다 공감해줘, 받아들여, 수용을 해주죠. 더 나아가 뭐예요? 그 기회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를 잘 정해주는 그런 방식을 감정 코치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영상들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꼬마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 연기를 잘했던데 이렇게 이제 꿈따이니까 이거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꼬마가 유치원 아이가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붕어가 죽었어요. 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빠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빠, 금붕어가 죽었어.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금붕어 죽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래? 그거까지 금붕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 막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4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일까요? 무시죠, 그렇죠? 그것까지 금붕어 죽어가지고 뭐 슬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 금붕어가 죽어서 많이 슬프겠구나. 아이고, 마음이 아프지? 아이고, 내 새끼. 여기까지 끝났다면 뭐 할까요? 감정? 수용.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 포착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네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아빠도 마음이 아프구나. 이 금붕어를 어떻게 해야지? 불쌍하니까 땅속에 잘 묻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어떻게 좋은 해결, 슬픈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감정 코치형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해 가셨으면 나는 지금 자녀와 소통할 때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 코치님. 바람직하지. 또 감정 수용만 하죠. 방위명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정 수용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나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 나는 어떤 감정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자녀와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에 그랬을 겁니다. 검사해보지도 않아도 되겠죠? 아시겠죠? 자, 감정 억압형으로 양육받은 아이들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나와 있죠? 감정 조절 문제. 목사님 설교 때도 나오죠? 분노 통제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너무나 감정 억압형으로 우리가 양육하게 되면 이런 감정 통제 곤란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판단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존감 정말 중요하죠.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감정 무시형으로 자란 아이들은 자녀는 어떤 특징을 보여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옳고 옳지 않고 뭐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또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또 문제죠. 세 번째는 감정 수용형, 뭐든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또 원짠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코칭으로 이게 저는 함께 찾아보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차원에서 함께 찾아보자 하는 형으로 이름을 붙였죠. 이런 아이들은 감정 조절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자긍심도 높고 학습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뭐가 원만하다? 대인관계,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죠. 저는 60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대인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이런 감정 코칭으로 자라는 아이 같아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예측을 못해요. 불확성 시대로 가는데 가끔 저는 원장님들 교육하다 보면 원장님 자녀들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전부대 나와도 일본에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너 지금 앞으로 AI가 많이 발달할 거야. AI 공부해. 너 요새는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니까 빅데이터,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정해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드렸어요. 그럼 딸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딸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합시다. 교수가 좋고, 국회의원이 좋고, 의사가 좋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일은 좋은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과목을 전공하라 이렇게 부모로서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뭔지 찾아서 그것을 하도록 검열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줬거든요. 혹시 여기 젊으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커서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 5년만 돼도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좀 쉽지 않은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어릴 때는 뭐예요? 대인관계는 또래 관계부터 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겁니다. 나는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 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언제까지? 성인 뒤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죠. 특히 좋지 못한 그런 경험. 혹시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는 어떤 천재 질병에 의해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생기는 이런 스트레스 관련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가 언제부터? 영아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요즘은 학자는 이것을 발달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이 발달 트라우마는 우리 내 몸속에 다 각인된다는 거죠. 각인이 뭘까요? 내 몸속에 다 배어 있다는 거죠.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달 트라우마가 나 인상에 대한 생각과 태도, 심지어 성격까지 다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젊으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상처를 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신이죠. 신이죠. 송립사님, 자녀에게 상처 준 일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근데 웃고 지나가지만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자녀는 그것이 내 몸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 그리고 지금 몸에는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기억해서 그것이 다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 상처가 될까요? 어릴 때부터 장난삼아 놀리는 거. 놀림을 받은 아이는 정서 문제가 있는 내성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이제 21살 먹고 이제 다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어릴 때 제가 놀려먹었어요. 노래 하러 가면 소를 막 이런 식 있잖아요. 음치 중 음치였어요. 노래 부르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장난삼아서 놀려먹죠.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음치냐? 이름과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장난삼아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난삼아서 음치라고 그러는데 얘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뭘까요? 버림받은 기억. 혹시 그런 경험 없죠? 버림받은 기억. 이런 자신이 공허하다는 그리고 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자신도 또 버려질 것이다. 성인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먼저 친한 사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 잘 안 되게 되죠. 또 수용, 애정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한 것도 큰 상처죠. 이런 경우 자신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고 게으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나친 벌을 체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성경에는 체벌을 하라고 했으면
초달을 아끼면 자네가 엉뚱한 길로 어떤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새 지금 현대 부모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체벌한다는 저 다른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 체벌하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니 한 번도 수화가 예뻐가지고 한 번도 체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내 감정이 충실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벌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딸을 사랑해서 체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 채 체벌하는 바람이 하죠. 만약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벌을 쓰는 건 보기 될 수가 있다. 뭐 약속 불이행 지금 다 깨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아기 때 자녀들은 큰 상처, 마음의 상처, 즉 뭐가 된다? 발달,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세계 명문가의 자녀들의 그 공통점은 뭘까?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욕망이 다 있잖아요. 봤더니 8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와 만사성.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부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원만해야 되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가족 상황, 가족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가 평생 자녀의 멘토 역할을 했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방송을 두고 가는데 부모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자녀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말을 듣고 지금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 말 듣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을까?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나도 우리 자녀가 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나 아빠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속을 갖고 계속 살아갔는데 나중에 우리 딸이 졸업하고 난 후에 장문의 카톡에 편지가 왔어요. 아빠 사람이 뭐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빠야 아빠. 그 카톡 보고 저는 갑자기 울컥한 적이 있는데 자녀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의 멘토가 되어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저도 저와 똑같지만 대인관계와 뭘 중요했다? 인맥을 중시했다. 인맥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잖아요. 대인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 교육의 롤 모델이 됐다. 멘토랑 비슷하죠? 다섯 번째, 중요하죠. 목표가 분명했지만,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뭘까요? 기다려줬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천천히 더디게 가면 잘 기다리지 못하죠. 다그치잖아요. 많은 역사적 인물이죠. 업적을 남긴 분들의 지금 부모 교육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냐면 체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뭐 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줬다. 중동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기름이죠, 기름. 우리 좋아하는 기름. 올리브 기름, 그죠? 올리브 나무는 15년 동안에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모든 영양분을 뿌리 내는 대로 내는데 다 쓴대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그때부터 이제 가득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올리브 나무 식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성급하지 않은 말씀 속에서. 지금은 아이가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문제들을 반드시 혹시 저에게 또 기회 주신다면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 행동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에 맞게 대처해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그럴 때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뿌리 교육, 즉 가문의 전통을 중시했다는 거. 가문. 그리고 7번째,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점이 공통점이고, 8번째, 관계없이 싶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저는 이제 나중에 사는 부모에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젊으신 집사님들은 책을 얼마나 보세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좀 1년에 한두 번씩은 사서 조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 마지막 꼭지입니다. 기노트라는 아주 유명한 부모 교육 학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가 땡땡이죠. 어떻게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괜찮을까? 주제가, 아이가 비난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멸시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신뢰를 받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적대감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싸움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수용받고 자라면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공포 속에 자라면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받고 자라면 아이는 생의 목적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동정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을 불신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칭찬받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질투 속에 자라면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다정다감한 우애 속에 자라면 아이는 이 세상이 살만한 멋진 장소라는 걸 배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do와 don't가 있죠. 해야 할 것과 또 해야지 말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 이거죠. 앞으로 이제 분명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것 같은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나오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나왔죠. 노란 글씨로 쓴 거예요. 사실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진짜 트라우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make angry.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왔죠. 아이가 비난을 받고 자라면, 나왔죠. 비난하지 마란 말이죠. 적대감을 주지 마라. 아이를 공포 속에서 주지 마라. 또 아이가 사랑하고 동정은 다르죠. 동정 대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를 질투 속에서 키우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노엽게 하지 마라가, 저는 이것으로 기노트가 말한 것을 비유를 했어요. 공감하시나요? 이게 이제 don't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을 것입니다. 그럼 대신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자녀를 신뢰하라는 거죠. 믿어줘라. 또 뭐예요? 아이를 수용해줘라. 인정해줘라. 또 인정해줘라. 또 칭찬해줘라. 그리고 다정한 우애감 속에 자라게 하라. 이게 저는 주의
교양과 홍대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비록 지금 80년 전에, 60년? 6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이 말을 낳겠는데 아주 명언이라 생각이 들어요. 키노트의 이런 메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스몰 빛, 작지만 큰 변화. 묘사하면 좋겠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부족하냐면 제 강의 듣고 느낀 점이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야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봤죠? 적자생존. 적응에 잘하는 그런 동물들이 살아남는 뜻이 아니라 그걸 써야 살아남는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적어보세요. 한번. 왜냐면 그럴까요? 쓰면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도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생각해봤지만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냥 과거는 지나간 거죠. 잘했다면 계속 그 장점을 이해가 되겠지만 혹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미래에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한번 적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있다면서 다 적어보고 한번 발표하고 그런 시간이 좀 좋겠는데 저에게 주신 시간이 이제 다 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바꿔봤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간디가 한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이름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말은 내 행동입니다. 내 행동은 내 습관입니다. 내 가치가 있다. 내 가치는 내 사명입니다. 너를 나로 바꿨고 그리고 운명을 뭘로? 사명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중요했습니다. 무엇대로 된다?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자료들을 잘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핑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핑? 여기는 to do is to be. 이걸 네 글자로 한 다음에 뭘까요? 우리나라 구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글자. to do is to be. 잘 써보니까. 네? 네 글자로. to do. to be. 저는 이제 이 사람은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의미를 담겼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네 글자로 하면 하면 된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투도 앞서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실천을 하면서 행복한 부모가 되고 또 행복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 PPT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 제 사모님께 드릴게요. PPT. 네,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있어도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려울 건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펀드 자원에서 해주시고 검사도 자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장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수고하고 또
교육받느냐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박수 나눌까요?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요, 장로님 계실 때 자꾸 여쭤보세요. 예, 양육